하여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짧은 소비 심리가 기간에는 힘들죠. 짧은 기간. 소비 심리가 살아나지 않는.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사실 이 소비 심리가 살아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예.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예. 그 가지고 있는 자산의 폭락, 예. 부동산에 맞습니다. 연결이 되잖아요. 거기에 지금 예. 어때요? 부동산 상황은? 부동산은 제가 뭐 여기 몇 번 나와서 얘기한 것처럼 전혀 살아나지 않고 있어요. 아, 그래서 지금 근데 이번에 그 발표한 PMI 네. PMI 그 보면은 원래 중국이 PMI가 제조업 PMI 계속 50위였어요. 50.4, 네. 50.8 이랬다가 이번에 발표된 게 49.3인가 그래요. 완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수축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상당 기간 계속 50위로 계속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발표한 게 50위로 떨어졌다는 거는 엄청나게 안 좋다는 거고. 그렇죠. 근데 거기서 그나마 산업별로 또 뽑아보면 건설업만이 그나마 괜찮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중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건설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체 부동산은 안 좋고 이렇지만 정부에서는 계속 그런 게 있잖아요. 임대주택 뭐 이런 낡은 도시를 이렇게 개조하는 작업 있잖아요. 그렇죠. 인프라 사업. 인프라 이렇게 오래된 동네를 이렇게 재건축하고 이런 사업을 중앙 정부가 돈을 풀어서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건설업 거기가 조금 그나마 좀 괜찮은 걸 나오고 그다음에 비제조 PMI 네. 그러니까 비제조 PMI는 계속 50위더라고요. 그래서 서비스업이라든가 이런 다른 산업 쪽으로 지금 어떤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사실 뭐 한국에서도 부동산 다시 이야기가 네. 좀 나오고 있는데 네. 그게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가장 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는 그게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GDP 성장 견인 효과가 가장 크죠. 왜냐하면 집을 한 번 사면 가구부터 사잖아요. 그렇죠. 가전 사잖아요. 그래서 그게 부동산업이라는 게 이렇게 연관된 이 밸류체인이 되게 넓은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이 두 번째는 중국에서는 유일한 자산소득, 캐피탈 게인. 미국은 금융소득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중국은 부동산 소득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완전히 지금 안 살아나니까 첫 번째는 거기에 따라서 캐피탈 게인을 벌어야 그게 불로소득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래야 돈 더 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노동소득은 잘 안 쓰게 돼요. 근데 불로소득 오늘 코인 투자했는데 돈을 1,000만 원 벌었으면 사면 꼭 써요. 근데 내가 노동으로 1,000만 원 벌었으면 잘 안 써요. 이게 내 힘들게 벌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캐피탈 게인 소득이 많으면 좋은데 중국 사람이 주로 부동산 소득이었는데 그게 지금 죽으면서 돈 쓰기 힘들어졌고 두 번째는 그동안 중국 사람들이 부동산에 돈을 너무 많이 투자해서 거기에 중국말로 被绑架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묶여 있다는 거예요. 물렸다. 예, 물렸다. 그게 이렇게 풀어져 나와야 돈 쓰는데 지금 제 아는 지인도 집을 내놨는데 안 팔려요. 문제는 안 팔려요. 그러면 예를 들면 1억짜리를 뭐 2천만 원 팔리겠죠. maybe. 그렇죠.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상 가격보다 막 엄청 50% 떨어진 가격으로 팔려고 안 하죠. 그렇죠. 뭐 그렇잖아요. 사람 심리가. 그러니까 그렇죠. 그 돈이 거기 꽉 깨지고 그다음에 보통 또 은행 대출해서 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 이자 내 냈지.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또 내줘야 되니까 그게 계속 이 사람들을 이렇게 묶여놓은 거죠. 그러니까 소비는 더 안 되는 거죠. 예. 참 이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 문제나 미국 경제 문제가 결론적으로 똑같아요. 경제 내부 문제는 구조적 문제예요. 구조적 문제 아니면 정책으로 바로 효과를 봐요. 약을 먹으면 감기 바로 낫듯이. 근데 구조적 문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은 이게 그동안 분배를 소홀히 해왔던 이 구조적 문제가 이제는 일상으로 확 올라와 버렸어. 옛날에는 생산 투자, 그리고 수출. 이게 두 개 엔진이 돼서 중국 경제 끌고 가다가 이제 한 개 바퀴가 없어졌고 투자도 지금 미래 경제의 성장에 대해서 불확실하니까 투자도 지금 위축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소비밖에 없는데 근데 소비가 하루아침에 뭐 올라오죠? 소비라는 건 구조적 문제예요. 아까 그렇죠. 말한 것처럼 내가 그동안 해왔던 거, 묶였던 게 안 풀리고 이거 구조적인 거잖아요. 두 번째, 미래 내 소득이 어디서 올지. 근데 요즘에 중국은 로봇이 또 가장 빨리 나가잖아요. 로봇이 모든 걸 대체해요, 지금. 그러게요. 그 상당히 빠른 네. 것 같고 정책적으로 그쪽에다 돈을 쏟고 그게 막 네. 퍼지게끔 또 보조금을 주고 맞아요. 하니까 다 돈이 그쪽으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일자리는 그만큼 또 없죠. 사라지는 거지. 예, 그러면 사람들 직업 교육이라든가 이게 이런 게 다 따라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단기에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 충격은 필수죠. 그러니까 이걸 어느 만큼 이 미국과 이런 관세 전쟁에서 서로 버텨가면서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빨리 이걸 돌려 세우냐가 근데 중국은 가장 큰 미국하고 다른 게 인구 규모가 너무 크다.
일하는 사람들이 10억씩 되는데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이. 그렇죠. 이거는 어느 나라가 이런 정치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지금 네. 그 쉽지 않아요. GDP가 계속 4%, 5%대 네. 올라가야 새로 나오는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 했는데 원래는 1년에 일자리 필요한 게 한 1,600만에서 1,800만 필요해요. 근데 1% GDP 성장이 유발 길수가 한 200만 명이라고 해도 지금 5%를 해도 1,00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5% 해도 상당히 높이 네. 오르는 건데 근데 올해는 지금 중국 경제가 올해는 미국 관세 전쟁 때문에 지금 적어도 1.5%에서 2% 떨어질 거로 보거든요. 이게 잘 가야 3%? 그러니까 실업자가 그만큼 청년 실업자들이 늘어난다는 더 얘기죠.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일자리는 전통 제조업에서 오잖아요. 네. 근데 이거 관세 전쟁의 가장 격전지가 전통 제조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뭔가 새로운 걸 사면은 뭔가 네. 그게 이제 이구환신 그렇죠. 정책인데 가전 하향, 이구환시 뭐 어쨌든 이것을 해도 현재 그 중국의 디플레이션 상황을 해결하기는 어렵다. 어렵죠. 왜냐면 아까 그 말이죠. 소비는 기대다. 기대가 풀리지 않은 중국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는 좋아질 이상. 것 같아야 되는데. 예, 그건 잠깐 뭐 마약 맞듯이 잠깐 뭐 좋아 보이는 잠깐 그냥 정말 잠깐.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니죠. 미래 경제에 대한 미래 내 소득에 대한. 그래서 중국 정부가 지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분배에 대한 엄청난 정책 홍보, 네. 실제 행동, 그리고 장기 대책, 그리고 단기 대책부터 분배에 대해서.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어제는 중국 사람들을 그동안 고생만 해왔잖아. 열심히 일하고 그렇죠. 월급을 낮게 받고. 왜냐면 그래요. 가격이 월급을 낮게 희생해왔잖아. 어떻게 보면. 이제는 중국 사람들이 그만한 대가를 받을 시대다. 네. 그래서 그만한 대가를 받도록 중국 정부가 이걸 잘하면 여기서 탁 성장하면서 구조적 문제도 해결되겠는데 그걸 잘 못 해내면 그냥 단타로 막 이렇게 단기 대책으로 미봉책으로 하면은 미래는 기대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자기 받아야 될 대우를 받을 시기가 왔다. 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 네. 그냥 정상적인 상황 하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미중 그 관세 그렇죠. 전쟁 때문에 네. 지금 서로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네.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지지율이 역대 최저 떨어지고 하여튼 이런 그 불만 섞인 국민들의 여론이 막 뉴스가 됐든 여론조사가 됐든 막 표출이 된단 말이에요. 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중간중간 액션을 하게끔 만드는 금융시장도 동력이 폭락하고 되죠. 하니까. 네. 근데 중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시진핑 주석 역시 그 어떤 압박을 받고 있는지 이 어떤 지지율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그게 좋은 질문이에요. 중국 지지율이라는 단어 아예 자체가 없지. 없죠.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사실 진짜 중국과 중국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이게 중국 사람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뭐 앞으로 더 길어지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중국이 다른 나라 다 풀었는데 중국만이 계속 봉쇄하다가 후에 그 2022년 말에 그 백지 시위가 저항. 하면서 중국 정부가 바로 풀었잖아요. 코로나 그렇죠. 제한을. 그러면서 2024년 정식 1월 달에 완전 풀어버렸는데 그것처럼 이렇게 이게 어느 정도 고압이 생겨버리면 뭐 어떤 형태로 표출은 되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공산당이 잘해왔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전반적으로 평가가. 왜? 자기 삶을 보면 알거든요. 자기 삶이 특히 제 세대는 중국의 70년대, 80년대 세대는 성장을 해왔으니까. 계속 그 성장에서 혜택만 봐오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중국 사회 다리, 기둥이에요. 우리 나이 때가. 우리 나이 때는 위에 장으로 있는 거고 80년대생은 중추로 있는 거고 지금 90년대가 밑에 젊은 애들 이렇게 있는데 80년대 출생하고 70년대 출생은 중국 정부 전반에 대해서 믿음이 높아요. 네. 지금까지 잘해왔다. 그런데 이게 쌓이면 모르죠. 이게 이제부터 어떤 형태. 왜냐면 요즘에 중국도 이런 셔츠폼이 많고 어떤 교수들 나와서 평가도 많이 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중국.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증시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고관세를 매기는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되어가는 단계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증시가 좋아졌을 때 잘 벌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명확하게 어떤 사야 되는 기준, 팔아야 되는 기준, 원칙이 안 잡혀 계신 분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보는 거죠. 8주 동안 무려 24번이나 되는 라이브를 통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을 진행하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눈과 타이밍을 잡아가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